한글처럼 네모, 동그라미로 이뤄진 문자는 유치하고 수준이 낮지 않나요? 아름다운 곡선의 미학이 담겨있는 우리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가나는 예술의 경지에 이른 문자라고 할 수 있죠. 일어는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아요. 여기 하버드의 한 강의실에서 일본 학생과 교수님의 토론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그걸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사연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하기 전 1초 만에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예요. 하버드 대학교 2학년이고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죠. 보통 학교에서 토론은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는데요. 그날 강의실에 있었던 그런 식의 토론은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꼭 알리고 싶었어요. 제가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게 된 건 모두 제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는 제게 영웅 같은 분이셨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만 되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버드에 와서도 동아시아 전공을 선택한 건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답니다. 17살이었던 할아버지는 1950년 12월 한국에 계셨어요.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막내 수습 선원으로 말이죠. 크리스마스의 기적 이야기는 몇 번을 들어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해 주셨어요.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으로 올라가자 갑자기 중공군이 다시 끼어들었지. 그래서 전세가 급격히 바뀌어서 불리해진 유엔군이 12월 8일에 흥남 철수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단다. 미국 제1해병사단 12,000명이 12만 중공군을 막으면서 흥남에 도착했고 괴멸 직전이었던 미식 군단도 흥남으로 모여서 바다를 통해 탈출하기 시작했어. 12월 15일부터 시작된 탈출은 12월 24일까지 계속되었지. 그 당시 육로로 철수하지 못하고 흥남을 통해 해로로 철수해야 했던 이유는 철수 당시 흥남 일대를 제외한 함경도전역이 중공군의 수중에 넘어간 상태라서 길이 모두 막혀버린 상황이었지. 배가 아니면 거기서 남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야. 우리 배는 탈출 작전의 맨 마지막에 남은 상선이었어. 나의 보스였던 레너드 라루 선장님은 우리가 싣고 있던 짐을 다 내리고 피난민을 더 태워야 한다고 하셨어.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나와 내 동료들은 거침없이 배에 실려있던 무기를 전부 내렸고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들도 다 바다로 던져버렸어. 그리고 피난민 14,000명을 태우는데 성공했어.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 한국 사람들 역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자리를 서로 내주었어. 사람 위에 또 사람이 앉고 또 겹쳐 앉아 최대한 공간을 만들었지. 그렇게 긴박하고 절박한 피난 중에 배 안에서 아기도 태어났어. 무려 5명의 새로운 생명이었지. 흥남에서 탈출한 어른들도 그 갓난아이들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뻐했어. 나와 선원들은 아기들의 이름을 고민하다가 음식 이름으로 지으면 건강하다는 한국 미신에 대해 알게 되었어. 그래서 5명의 아기들을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4, 김치호라는 이름을 각각 붙여줬지. 우리가 아기 이름을 혀꼬부라지는 소리로 부를 때마다 한국인들은 배꼽이 빠지게 웃어댔지. 우리도 그 모습이 좋아서 자꾸 아기들 이름을 불러줬어. 사실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꼭 피난민을 태울 의무는 없었어요. 하지만 선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처참한 광경은 처음이야. 허름한 살림살이를 다 들고 나온 어른 옆에 놀라서 울지도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 그들 바로 뒤에는 중공군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잡히면 죽거나 포로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배는 14,000명의 피난민과 헌병 17명을 태우고 12월 23일에 출발했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가난한 작은 동양인들이 보잘것없는 짐을 들고 필사적으로 배에 오르는 모습이래요. 수만 명이 차가운 바닷물을 헤치고 건너왔다고 해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데도 압사 사고가 없었대요.
서로 밀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항해 중에 12월 24일이 되자 미군과 선원들이 피난민들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탕을 나눠줬어. 참담한 비극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가며 남쪽으로 갔답니다. 10군단이 미처 배에 다 싣지 못하고 우리 배에서도 내려놓았던 무기들과 항구에 남겨둔 여러 물자는 중공군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12월 24일 14시 36분에 마지막 배가 흥남을 벗어나는 순간 흥남부두의 항구 시설과 함께 모두 폭파되었으며 군인들과 피난민들은 그 폭파의 현장을 보면서 흥남을 떠났어.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25일 아침 중공군 27사단이 흥남을 점령했지.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철수 작전으로 193척의 선박을 동원한 미군과 한국군은 거의 피해 없이 철수하는 데 성공했으며 여기에 10만 명의 피난민까지 함께 구해내는 기적을 만들어냈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탔던 메러디스호가 가장 많은 사람을 구조한 배로 2004년에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한 번은 할아버지가 국제시장이라는 한국 영화를 빌려오셨어요. 매우 감동적이었는데 피난민들이 무질서하게 그려졌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실제 모습은 반대였다며 한국인들은 저렇게 무질서한 모습을 단 한순간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답니다.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게 됐어요. 오징어 게임이나 킹덤 같은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올라오면 꼭 봐요. 한국 요리도 간단한 건 직접 해먹을 수 있어요. 특히 한국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한인 슈퍼에 가면 꼭 사게 되더라고요. 신라면, 오징어 짬뽕, 불닭볶음면 모두 다 맛있어서 자주 먹는 라면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일본인 학생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름은 미사키입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미사키와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그러다 미사키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동아시아학 수업에서 봤던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어요. 미사키는 생각보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친구더라고요. 처음에 느꼈던 차가운 인상과는 달리 말이에요. 우리는 수업 얘기도 하고 각자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학생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식사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미사키도 저처럼 역사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특히 일본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처럼 미사키도 가족의 영향을 받아 역사에 빠지게 됐다고 해요. 우리는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해서 그런지 대화가 정말 잘 통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도 하고 캠퍼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했죠. 평범한 대학생들처럼 영화도 보러 가고 쇼핑도 같이 다녔어요. 그러다 겨울이 다가왔어요. 어느 날 미사키가 크리스마스 때 혼자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모두 일본에 있어서 미국에서 외롭게 보낼 거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가족과 상의했죠. 그래서 미사키를 우리 집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하기로 했어요. 미사키에게 초대 얘기를 했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사키가 우리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크리스마스 식사를 함께 먹었죠. 칠면조 구이에 메시 포테이토, 직접 만든 과일 케이크까지 정말 풍성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주변에 모여 앉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항상 그러셨듯이 흥남 대탈출 이야기를 해주셨죠. 처음에는 미사키도 관심 있게 듣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미사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미사키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집에 가봐야겠다면서요. 우리 가족 모두가 놀라서 이유를 물었죠. 그때 미사키가 말했어요. 흥남에 있던 큰 공장이 집안 대부님이 하시던 곳이었는데 6.25 전쟁 때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됐다고요.
엄청난 손해를 보았고 그 후로 집안이 쇠퇴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좀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사키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우리 가족 모두 당황스러웠죠. 할아버지는 특히 미안해하셨어요. 전쟁의 아픔은 모두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흥남 공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일제강점기인 1927년에 조선질소비료 주식회사의 흥남비료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대요. 2만 명의 직원이 있었고 금속공장, 조미료공장, 화약공장, 용성기계 제작소, 흥남재련소 등 여러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의 전력 공급을 위해 허천강과 부전강에 수력발전소도 만들어졌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인 1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해요. 이 모든 시설을 노구치 시타가오라는 일본인 사업가가 만들었는데 조선인을 상대로 엄청난 폭리와 수탈, 강제이주 등을 자행했던 잔인한 역사의 상징인 시설인데 누군가에게는 가족 사업이라 파괴된 것이 매우 괴로운 일일 수도 있구나라는 엄청난 시각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착취해 이룬 부인데 그것이 파괴된 역사에 대해서 괴로워하다니 일본인들은 대체 어떻게 본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 파티 이후로 미사키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서로 본체만체하면서 지내다가 동아시아 전공 수업에서 다시 미사키를 만났습니다. 다시 안 보는 편이 나았겠지만요. 그날 리암 교수님의 열정 넘치는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의 주제는 언어와 문자예요. 교수님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니 특별히 좋아하시는 주제인가 봐요. 여러분,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과 철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죠.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귀를 기울였죠.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한 나라의 글자에 대해 배우는 거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교수님은 세종대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1443년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백성들은 복잡한 한자를 읽지 못했대요. 그래서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던 거죠. 한글의 제작 원리를 들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표현했대요.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고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을 본떴다네요. 시옷은 이의 모양을 본떴대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니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한다고 해요. 이건 또 철학적이죠. 이 세 가지 기본 모음을 조합해서 다른 모음들을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음들도 서로 연관이 있대요. 가벼운 소리, 그보다 거센 소리, 된 소리로 체계적으로 나누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문자에 우주의 원리를 담다니 세종대왕의 생각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이 가요. 한글은 또 소리의 특성도 반영했대요. 소리가 나는 곳의 위치까지 고려해서 구분하여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소리의 특성까지 고려해서 만들었다니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같아요. 세종대왕은 이런 원리로 한글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했대요. 문자를 통해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 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 그리고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담긴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게 느껴져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저처럼 흥미진진한 표정이에요. 옆자리 친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네요. 아마 한글의 과학성에 감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앞자리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나 교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보니 미사키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뭔가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어 보였죠. 교수님 잠깐만요. 미사키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네모와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너무 단순한 문자 아닌가요?
미적 관점에서 봐도 너무 수준이 낮고 유치해 보이지 않나요? 교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다들 놀란 표정으로 미사키를 쳐다봤죠. 미사키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는 교수님이 한국의 언어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극찬 일색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극도로 편파적인 것 같아서 저라도 일본의 문자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여기 있는 학생들과 친한 성향의 편파적인 교수님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일본에서 미국 땅에 공부하러 온 사람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잡한 언어입니다.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모두 사용해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죠. 게다가 일본의 서예 문화는 그 자체로 전 국민이 선망하는 예술로 인정받고 있죠. 문자 자체가 예술 작품이에요. 직선과 곡선과 강함과 약함의 엄청난 조화가 있는 문자가 바로 히라가나, 가타가나입니다. 미사키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문화의 세계적인 인지도를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매우 답답했어요. 제가 미사키의 역사관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자상한 리암 교수님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일본어의 특징에 대해 이 일본 학생이 정보를 전달해줬네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없으면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더 있습니다. 미사키가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일본어는 한자와 고유어를 조합해서 정말 섬세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말의 깊이는 다른 언어가 따라올 수 없죠. 그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 말을 들은 리암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맞아요. 일본어는 정말 아름다운 언어죠. 하지만 한국어도 그에 못지않답니다. 한자어와 고유어를 조합해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한글의 과학적 구조 덕분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쉽죠. 한국어로 신조어가 많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저는 무릎을 탁 쳤답니다. 한국어가 이렇게 창의적인 언어였다니 신기해요. 그런데 미사키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에요. 그래도 일본어의 경어체계는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사회적 관계를 정말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일본어는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상황을 기본으로 말을 합니다. 리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어도 세련된 경어체계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다양한 종결어미와 높임법으로 정말 세밀한 관계와 상황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먹다라는 동사 하나만 해도 드시다, 잡수십니다처럼 다양한 존댓말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교수님 말씀에 한국어가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높임법을 알게 되니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 속 한국인들이 예의가 바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미사키가 문학 얘기를 꺼냈어요. 하이쿠나 와카 같은 일본 시는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런 문학적 깊이는 한국에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리암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문학 얘기를 하시네요. 한국의 시조와 향가도 정말 대단하답니다. 짧고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한글의 독특한 음운 체계 덕분에 운율과 리듬감이 뛰어나서 고전이나 현대시 모두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죠. 하지만 미사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래도 일본 서예의 아름다움은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한자를 조합한 우리 서예는 그 자체로 예술이에요. 저희 집안은 서예 명문가로 아버지, 어머니 모두 서예가이시고 전 국민의 선망을 받을 정도로 예우받고 있죠. 리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한글 서예도 독특한 매력이 있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현대 미술이나 디자인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한글의 조형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죠. 얼마 전 나이키에서도 한글로 디자인된 제품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었죠. 한글은 서예와 같은 전통 예술뿐만 아니라
현대의 산업 디자인과도 잘 어우러져 미래 세대에까지 어필하고 있습니다. 미사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일본 기업들의 세계적인 위상 때문에 일본어가 더 중요해요. 세계 경제에서 우리 언어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리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일본 기업들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요즘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더 주목받고 있어요. 거기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의 위상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답니다. 특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영화 덕분에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외국어 중에 강좌 수와 수강자 수가 늘어나는 강의는 한국어가 유일해요. 다른 언어는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어만 유일하게 매해 3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라 특정 기업이 속한 언어를 잘해야 한다기보다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그 기업이 목표로 하는 지역의 언어를 추가로 잘 해내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이 한국을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지목하고 있죠. 이런 변화를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알아두었으면 좋겠군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종결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사키는 매우 끈질깁니다. 미사키는 마지막으로 일본어 문자 체계의 다양성을 언급했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조합해서 정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요. 이런 다양성은 따라올 문자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2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어나서 소리치고 말았어요. 미사키, 너의 나라 일본에서는 자국 문화 외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건 배우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적당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나를 포함해 여기 있는 많은 학생이 일본어에 대한 너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듣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잠깐 친구로 지냈던 사람으로서 말해주는데 세상의 중심이 일본이라는 기본 인식을 버려야 해. 그래야 내가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 더, 한국 흥남에 있었던 너희 집안 공장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까지 착취한 잔인한 역사의 상징이었어.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퇴각하면서 파괴한 것에 대해서 너의 집안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한국인들을 심하게 착취한 것에 대해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그렇게라도 착취를 멈추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고 절대 스스로 멈추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하버드에서 지금 배운 제대로 된 역사관을 반드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너의 책무라고 생각해. 자국 중심의 역사관을 세계에 확산시키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객관적인 역사관을 조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역사를 공부한 우리의 책무이지 않겠어? 한국 전쟁 당시 각종 비료 재련 공장과 시설을 파괴하고 1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을 흥남에서 구출한 미군과 한국군이 너에게 미안함을 느낄 수는 없는 것이고 느껴서도 안 되는 거야. 지난번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보여준 너의 행동은 결국 우리 할아버지가 너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했어. 그건 매우 잘못된 거야. 리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업이 매우 뜨겁군요. 벌써 70년이 훨씬 지난 역사라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후손들에게는 아직도 그 평가가 현재 진행형이군요. 그 당시 제대로 된 역사 평가를 하지 않고 특정 정치 성향에 휘둘려 자국 유리한 대로 기록하고 교육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쯤 이야기가 오갔으면 일본 학생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되새겨봐요. 미사키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지금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더라도 언젠가는 크게 복수하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라 보였죠.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니 미사키와 저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 학생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할아버지를 초청하여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도 되겠죠? 라고 하시며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이 단순해 보이지만 자음과 모음의 합이 무한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무려 11,172개의 음절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세계 어떤 언어의 발음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더 강조하고 강의를 마쳐야 할 것 같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한글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입니다. 입력 방식이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서 디지털 환경에서 정말 효율적입니다. 경험하고 싶다면 천지인이라는 한글 입력 자판을 사용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총 10개의 자판으로 모든 글자를 다 입력할 수 있어요. 다른 동아시아 중국어나 일본어와 천지 차이죠. 그래서 AI 시대에 끝까지 살아남을 유일한 언어가 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한글에 얼마나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한글은 배우기 쉽고 익히기 쉬워서 문맹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한국인만의 문자가 아니라 문자 체계가 너무 어렵거나 없는 작은 나라들에게까지 보급이 진행 중입니다. 사용 인구가 늘어나면 한글과 한국어는 모두 영어를 뒤이은 세계 공용 문자, 공용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습득할 수 있고 어떤 소리라도 표현할 수 있으며 입력 방식이 단순한 자음 모음의 조합 방식의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며 그 가치는 인류의 최고 가치 있는 발명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언어를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연구해본 연구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가 될수록 한글에 대한 가치는 더 올라갈 겁니다. 이 가치를 알아보고 수강생들이 전 세계 한국어 강좌마다 몰리고 조기 마감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동아시아 강의를 그만두고 한국어 강의를 해야 하는 날이 곧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교수님은 너스레를 떠셨죠.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한 나라의 언어가 이렇게 대단하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죠. 역시 할아버지는 저의 영웅이 맞아요. 이렇게 저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주위를 둘러보니 학생들이 한글에 대해 흥미롭다는 반응이었어요. 빨리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 사이에서 불편해 보이는 단 한 사람, 바로 미사키였어요. 그녀는 교수님의 말을 믿을 수 없고 다음번에 꼭 되갚아주겠다는 얼굴을 하고 강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흥남 철수 이야기도 떠올랐고요. 언어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냥 단순히 한국 드라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공부도 본격적으로 해야겠어요. 할아버지와 한국 여행도 해보고 싶고요. 한국은 저에게 또 이렇게 많은 희망과 미래 계획을 주네요. 한국에 간다면 할아버지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이 제작되면 꼭 가서 보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올리비아의 할아버지가 과거 흥남 탈출의 마지막 배 선원이었고 매해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내용에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꼭 오셔서 얼마나 한국이 발전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